혁신의 시대의 통념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변화를 꺼내는 경제 매거진 블록체인 마스터 진행의 아나운서 최시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경제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될까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이야기 모든 궁금증을 소윤권 마스터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윤권입니다. 네, 요즘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죠.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접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혹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라고 불리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응용 서비스들과 예컨대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블록체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탐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시간에 저도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일 뿐이군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을 위해서 투자는 항상 꼭 이뤄져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마스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부터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블록체인이 그 핵심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뉴스에 정말 숙하게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아직도 너무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굉장히 네. 어려워요. 이 블록체인 네. 두 단어 결합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한 것들은 암호화폐, 네.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암호화폐에서 몰입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온 개념들 디파이, NFT, DID, DAO 이런 형태의 심지어는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구동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요.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파생 기술 이용 가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블록체인의 정체를 파악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도입된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먼저 블록체인이 도대체 뭔지, 이 블록과 체인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된 거고 또 그 배경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과 체인의 개념 정의부터 먼저 살펴야 되겠죠. 네. 예, 우선 블록이라 함은 유효한 거래 묶음을 말합니다. 이 유효한 거래는 일정 기간 쌓인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가 블록이고요. 네. 이 블록을 구성하는 바디와 헤더가 있는데 바디에는 거래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헤더에는 암호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각 블록에는 고유한 식별 번호가 있어서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서 한꺼번에 처리돼요. 예컨대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한 블록이 생성이 되고 처리가 되고 이더리움은 15초마다 한 블록이 생성되고 처리가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넥시온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2초에서 3초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고 처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라는 건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블록과 블록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이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블록과 블록을 사슬처럼 끊임없이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이 연결하는 단서가 해시라는 겁니다. 해시값입니다. 해시라는 것들은
어떤 문자열을 더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을 해시라고 하는데요. 암호 기술로 생성된 해시를 통해서 그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직전의 블록의 고유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블록들을 모아 체인으로 묶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블록체인인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의하면 저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한 뒤에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합쳐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해시 값을 매개로 해서 체인 상태로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변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 그렇군요.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담은 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한 형태다. 이렇게 예,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블록체인은 기존의 정보 처리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기존의 정보 처리 방식은 돈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은행이라는 중앙 서버를 통해서 거래하고 돈이 이동하는 과정이 중앙 서버의 중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앙 서버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해요. 반면에 블록체인 방식은 분산형 저장 방식입니다. 분산형 저장 방식 동시에 데이터 처리 방식인데요. 중앙 서버의 거래 기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동시에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와 저장을 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사용자가 거래 기록을 공유하고 대조하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이 사소할지라도 수백 명, 수만 명에게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해킹,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수만 명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자가 없이 참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뭐 장부를 위조해서 거래를 시도한다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걸 앞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 중에서 해킹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해킹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안전한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해킹되지 않는 안전한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블록체인이 위조 변조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세 가지 기술이 크게 적용이 된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과반수 동의 시스템입니다. 51%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다른 참여자의 과반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과 같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 보관하고 과반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록을 폐기하고 과반수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록을 복사해서 다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두 번째 기술로는 과거 기록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기록을 바꾸지 못하는 것도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해시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 값을 찾아내고 해시 값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는 어떤 문자열을 더 짧은 길이의 문자나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네.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어떤 길이의 값을 입력해도 일정한 길이의 문자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소윤권을 넣어도 256비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최시윤이라는 아나운서 이름을 넣어도 네. 임의의 난수로 256비트가 나옵니다. 이 256비트를 16진법으로 표현하면 24개의 문자가 돼요. 이 24개의 난수로 표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 암호화 기술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고리값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과정에서 원본 내용이 있고 이 원본이 압축돼서 24글자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무슨 값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어차피 그 24글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예, 어떤 예. 걸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예, A라는 글자를 네. 하나를 넣어도 24개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한 2만 글자를 넣어도 24개로 나와요. 그럼 뭘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확실히. y는 equal fx라는 함수를 치자면 네. y가 결과값이면 x값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네. x값을 무한대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찾아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범위 내에서 이 x값을 찾아내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암호 기술이 블록체인에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체인 구조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무언가 블록에 저장을 하려면 이전의 블록들을 다 검증해야 돼요. 와, 그 과정이 쉽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립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처럼 바로바로 즉답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검증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살짝 느린데 이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대신에 네. 우리가 예컨대 2만 블록을 형성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한 19,098번째 블록에 뭔가 약간이 이상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쫙 돌아보는 겁니다. 모든 블록체인에 참여했던 모든 노드들이 이 부분들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데 얘 이상한데 그러면은 과반수가 이건 이상해. 그러면은 이상한 게 돼서 얘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껏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를 하고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없애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예, 예. 서로 해시값으로 물리고 물려서 네. 과거를 검증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답변이 정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제 겨우 저희가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통일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 있는 중앙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 이런 권위 있는 중앙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편리하고 수월한 방식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중앙 집중형 방식이었습니다. 네. 예,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효율적인 동시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언제든 해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킹당하기가 쉬운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손쉬운 해킹 사례가 아주 보편적인 해킹 사례가 디도스 공격입니다. 아, 네, 맞아요. 예, 중앙 서버, 메인 서버 하나만 공격하면 다. 예, 다운됩니다.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블록체인은 각각의 블록체인의 분산형 저장 방식, 네트워크 방식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들이 각각의 하나의 독자적인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버에 한 노드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졌을 경우에 그 시스템 자체가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 규모 자체도 전체가 다 피해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만. 예, 네, 하나만 피해를 받고 네. 이 피해도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단은 차단을 시켜버리면 디도스는 사라져 버립니다. 디도스는 블록체인 형태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 디도스 공격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네. 이 블록체인 시스템 이 노드가 다시 연결돼요. 다시 연결되면 자기가 연결되지 않은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래값, 블록값들을 다 다시 복사해가지고 노드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닐 텐데 네. 어떻게 그 차단을 하고 또 차단하면서 손실했던 정보를 다시 재생해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일컫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잘라도 계속 재생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물론 퍼블릭 메인넷에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뭘 해도 이 세상에 컴퓨터 6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컴퓨터 6대만 살아있으면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 좀 느리기도 하고 좀 편리함은 떨어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분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안심해서 사용하기 전에 네. 아까 제가 분산형
분산형 분산형 방식이라는 데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정작 분산형 방식인데 어떻게 하면 중앙 집중형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 드렸어요. 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사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서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질문이 여기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합의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는 두 가지 합의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합의 알고리즘보다 더 많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긴 하는데 크게 보면 POW 방식과 POS 방식에서 파생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POW 방식이라 하면 Proof of Work입니다. 네. 뭐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고 POS라고 하는 건 Proof of Stake라고 합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일단 크게 갈라봤고요. 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POW 방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OW 방식, Proof of Work. 예, 네. 발음이 좋으시네요. 어떤 방식이죠, 이거는? 예, POW 방식은 내가 한 일의 양으로 사안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블록을 생성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드를 참여자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서버, 참여자, 노드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여자는 각각의 분산된 서버 역할을 하고 네. 그 분산된 서버를 노드라고 합니다. 예. 각각의 그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실은 만들어낸 사람들의 손을 떠납니다. 시스템 자체의 설계값에 따라서 스스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블록체인의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블록체인이 확산된다는 얘기는 블록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려면 블록은 자동적으로 생성되진 않아요. POW 방식에서는 누군가가 블록을 생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참여자들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특정한 해시값을 찾아요. y는 equal fx에서 x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해시 함수에서 y equal fx에서 x값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안에 블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걸 통제해 줍니다. 조건들을 통제해 줘요. 네. 예컨대 나는 서울에 가 있어. 나는 서울 어디에 가 있어. 나는 서울 어디에 뭐 타임스퀘어에 가 있어. 이러면 찾기 쉽잖아요. 네. 나는 서울에 가 있으면 서울에 어딘지 누군지도 그쵸. 모르잖아요. 김서방 찾기죠. 나는 서울역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역에 김서방인데 나는 김서방이라고 여기 김X방이라고 써 있어. 네. 이마에 김X방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해시값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난이도를 조절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연산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이 연산을 해결하고 연산값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빨리 이 연산값을 해시값을 찾아낸 노드에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 채굴할 수 있어요. 그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만들어낸 참여자에게 보상으로서 코인을 줘요. 블록을 생성할 권한 이퀄 코인 지급이 되는 겁니다. 보상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내가 했다. 이런 것들이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채굴자들은 컴퓨터로 복잡한 수식을 풀어서 조건에 맞는 해시값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 경우에 모든 참여자들이 찾아낸 해시값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블록의 거래 내용을 저장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검증하는 구조라는 의미에서는 탈중앙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전기 소모가 너무 큽니다. 아. 지금 우리가 네. 그 암호 채굴업자, 마이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방식이 실은 이 방식이 베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중앙화의 본질을 따르다 보니까 모두가 참여해서 검증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아, 그렇군요. 예, 빠른 속도로 검증하지는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 이더리움은 15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뭔가 블록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블록이 생성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해시값을 풀어서 블록이 하나씩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늘어난 블록만큼 뭔가 코인이 지급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가스피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가스피가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이상 POW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간략하지 않죠. 네, 길었습니다. POS 방식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좀 더 간략합니다. 네. POW 방식의 대표적인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그리고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을 설계했을 때 이더리움의 활용 가치보다 더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가지고 이더리움의 합의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POW 방식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예, 그 적용 방식이 POS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블록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POS 방식에서는 채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증자만 존재하고 있어요. 네.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소라든지 특정한 곳에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스테이킹이라는 말은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정된 것들을 토대로 채굴에 준하는 어떤 블록 형성하고 블록 형성에 따른 보상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어떤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하냐면요.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확산되기를 원할 거라는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가정에 근거해서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POS는 POW와 다르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채굴 장비도 당연히 필요 없겠죠. 네. 다만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POS 방식과 POW 방식 저희가 조금 다르게 각각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다른 점을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블록체인이 정말 엄청난 보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삶에 좀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블록체인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뭐 아나운서님께서 휴대폰 간편 인증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은행 앱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예전에 카드 방식으로 비밀번호 안 치시잖아요. 보안카드. 예, 보안카드 안 말씀하시는 거죠? 쓰시잖아요. 네. 그냥 생체 인식이나 아니면 핀번호, 비밀번호 한 5개 정도만 인식하면 바로 그쵸? 즉시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 많이 사용하죠. 택배도 있나요? 예, 택배 저희가 보면은 택배 추적 많이 하잖아요. 네. 택배 추적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컨대 우리가 뭐 따릉이로 대표되는 자전거 대여 방식, 네. 자전거 대였을 때 어디에서 이 자전거가 어디에서 탔고 누가 사용했고 어떻게 저장되고 뭔가 했다는 분석되는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네. 그것들도 대부분 블록체인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사물 인터넷 방식도 사물 인터넷 IoT도 블록체인 기술이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뭐 TV를 켤 때라든지 예, 예. 이름을 부르면 쉽게 켜지잖아요. 예, 그런 그럴 수도 경우에도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특정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 음성에도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목소리에만 예. 반응해야죠. 예, 그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를 데이터화 시켜서 분산 저장시켜 버린 거죠. 해킹되면 안 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물 인터넷은 해킹되면 큰일 납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핫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핵심 요소는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저희도 모르게 저희 일상생활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블록체인은 누가 먼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고 나면 더 재밌는 블록체인의 세계, 이번에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블록체인 메인넷 코인을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블록체인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놀랍게도 은행은 이 블록체인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가 금융산업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진지하게 또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을 깊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산업의 핵심은 또 화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금융산업이 돌아가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 암호화폐입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암호화폐의 정의, 우리가 또 뭔가 마스터하려면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정의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네. 암호화폐라는 건 무엇이냐면 분산 환경에서의 통화 단위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분산 장부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냥 코인이라고 하시면 딱 와닿죠. 네. 통칭해서 코인을 암호화폐라고 일단 저희가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개념은 달라요. 개념은 다르지만 코인이라고 일단은 암호화폐를 일컫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블록체인은 알겠는데 암호화폐는 왜 자꾸 블록체인이랑 한 쌍이라고 하는 겁니까?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POW 방식이나 POS 방식의 핵심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방식이 아니라 분산형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산형 방식은 각자 하나하나 참여자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희생하에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희생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희생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각 노드를 제공하면서 참여를 하고 뭔가 서버를 제공하는 가치가 있어야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고 생태계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떤 해시값을 통한 체인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블록을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해시값을 검증하는 거,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증을 한 사람에게 무언가 대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생태계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자체 구조가 생태계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태어난 녀석이에요.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게 생애 최고 목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 생태계를 확실하게 확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보상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 겁니다. 그 보상 시스템으로 등장하는 게 코인이에요. 암호화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금전 가치를 갖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화폐로서의 환가 가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별도의 독립적인 화폐 가치가 생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요즘에 코인, 토큰 이런 말이 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토큰과 코인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 금융과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를 열심히 봤을 때 그냥 다 똑같은 가상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 토큰과 코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토큰과 코인이 일단 혼용되어서 쓰이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토큰과 코인은 엄밀히 말하면 코인과 토큰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독립된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인과 토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는 거고
토큰은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차용해서 운용되는 겁니다. 다른 메인넷 위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운영 방식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블록체인이 없고 다른 블록체인을 차용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 위에 네. 생성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RC-721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여지를 줘요. 우리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토큰들은 실은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ERC-72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낸 암호화폐입니다. 네. 각각의 메인넷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코인 생태계 그리고 그 그러니까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 생태계가 있고 블록체인 메인넷을 이용하는 토큰 생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생태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아예 세계관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좀 이거를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앱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메인넷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고 있는 각각의 앱들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넷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코인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토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른 비유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도시하고 국가와 도시와의 관계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예, 코인은 국가예요. 네. 그리고 토큰은 도시예요. 아, 좀 더 작네요. 예. 그 코인은 독립된 국토와 언어, 화폐 등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토큰은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는 국가 안에서 만들어지죠. 한 국가 안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화폐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국가 법정화폐와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요. 네. 법정화폐와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코인과 토큰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코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를 블록체인에서는 메인넷이라고 부르고요. 네. 메인넷은 독자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갖춘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클레이튼도 솔라나도 넥시온도 다 독자적인 메인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탈중앙화잖아요. 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건 분산된 정보 저장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분산된 정보 저장 구조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노드라고 하는데요. 네. 노드는 정보의 왜곡과 변경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 블록체인에서 노드를 독자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을 메인넷을 가졌다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를 증명하는 방식이 메인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전부 메인넷 프로토콜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뭐 프로토콜이란 말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로토콜, 알고리즘, 합의 방식 다 같은 말들이에요. 네. 근데 이 메인넷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메인넷으로 기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그럴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쉽게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었겠죠. 네. 블록체인이 여러 개의 분산된 서버를 통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참여하는 서버가 소박하게 뭐 5개 정도라면 5개의 서버 중 3개 정도만 해킹해버리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체인을 장악한 뒤에 정보들을 변조시켜 버리면은 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나 정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노드가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드가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그 메인넷으로서 기능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누구나 메인넷 프로토콜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만들기는 어렵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론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의 예로 노드 5대, 네. 컴퓨터 5대랑 똑같습니다. 노드 5대 중에 3개를 해킹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은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해킹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소수의 컴퓨터로 작동을 하더라도 해킹하는 게 쉽지 않도록 기술 구현을 하는 게 메인넷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생성 기술이에요. 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메인넷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만들고 나서 정상 작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 가동하고 문제없이 모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메인넷 위에 프로젝트를 올려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레이어 2, 레이어 3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레이어 2, 레이어 3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메인넷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오래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용자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용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예.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오래 만들어진 지 오래되고 사용자가 많은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운영과 참여가 가능한 퍼블릭 메인넷인데요.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어떤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지 않아요. 네. 설계 단계에서 이걸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에 이더리움을 설계했을 때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POW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POW 방식이 이더리움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을 레이어 1이라고 하고 레이어 1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본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점점 토큰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메인넷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과 반대의 성향을 띠는 메인넷도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은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에서 퍼블릭을 사용했을 경우에 너무 사용자가 많아서 은행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은 선택된 소수들이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속도가 빠르고 안전할 수가 있어요. 폐쇄적이지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제한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특정 기업에 맞는 설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에서 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이것과 같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금융산업에 적합한 프라이빗 블록체인넷들이 일단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메인넷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정보의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요? 예. 퍼블릭 메인넷은 한번 기록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오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해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정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변조의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해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해킹은 또 이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위변조의 여지가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보다 높을 수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화두가 되는 게 이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로 거래 내역이 아닌 다른 정보들까지도 업로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컨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 이동 정보만 그 블록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누구가 비트코인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팔았다. 언제 샀다. C라는 사람에게 B는 C에게 팔았다. 언제 샀다.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만 저장이 돼요. 근데
부탈릭 비테린이 주도로 해서 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으로 하는 코드를 블록체인에 담아두고 조건이 만족되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세상에 발표됐을 때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확장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이더리움의 등장과 동시에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서 코인, 토큰 등 막대한 가상자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더리움이 이런 역할을 했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막대한 양의 채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이더리움의 최대 단점인 뭐 느린 속도, 높은 가스피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게 막대한 양의 채굴 전기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요. 또 느린 속도에 대한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이 메인넷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더리움 킬러 체인이라고 해서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느린 속도, 그다음에 높은 가스피, 그다음에 뭐 환경오염 문제, 전기 사용으로 막대한 채굴로 인한 전기 사용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더리움 킬러 체인들은 이더리움의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속도, 낮은 가스피, 절전.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더리움 킬러 체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 대한민국 카카오에서 개발한 대표 블록체인이 라고 할 수 있죠. 클레이튼이 있습니다. 클레이튼의 특징은 빠릅니다. 그리고 카카오 생태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클레이튼이 퍼블릭 메인넷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안전성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재단에서 만들어낸 솔라나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글로벌에서 유명한 메인넷인데요. 오픈시라고 하는 NFT 마켓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솔라나의 특징은 뭐 빠르고 낮은 가스피,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 사용, 절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낮아요. 그리고 보안성도 낮습니다. 추측컨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메인넷은 각각의 참여자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분산된 형태가 독자적으로 각각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노드가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는 각각 1000분의 1의 노드식이에요. 1000분의 1의 노드 기능을 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들을 관리하는 메인 서버가 있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공격을 받거나 이 서버가 뭔가 부하가 걸렸을 때 안전성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넥시온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동일한 POW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안전성도 높고 보안성도 높고 가스피가 낮고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낮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클레이튼, 그리고 솔라나, 넥시온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근데 아직도 사실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설명하는 저도 헷갈리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많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가 말한 문맥으로 다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넷 관련 필수 개념을 한 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노드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얘기가 나왔고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시면 가스피라는 얘기가 곳곳에 맞아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듣고 있었는데 예. 가스피? 게스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순서대로 노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노드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네트워크 노드라는 말의 그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개의 서버, 즉 참여자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은 서버 기능을 담당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 계속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방송 진행되는 내내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으로 하는 코드를 블록체인에 담아두고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더리움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됐고 비트코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습니다. 트랜잭션이란 말이 곳곳에서 등장할 예정인데요. 네. 트랜잭션은 블록체인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트랜잭션이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의 내용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피란 무엇이냐면 가스란 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가스피란 말은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작업량을 가스 혹은 특정 금액으로 환산하고 뭐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네. 그냥 다 털어놓고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이 메인넷과 관련된 필수 개념으로 뭐 노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트랜잭션, 가스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스터, 소윤권의 블록체인 마스터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마스터가 되길 원하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모두 블록체인 마스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우셨죠? 하지만 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블록체인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마스터가 되는 길을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가져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블록체인 기술에 담긴 이슈들을 파악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투자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말이 생겨난 만큼 미래 자산 투자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블록체인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한 걸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숨겨진 세상이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탐구하다 보면 어느새 꿈꾸던 성공의 기술을 쟁취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숨쉬듯 스며든 블록체인의 존재, 저희 블록체인 마스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